자, 이어서는 제 19강 되겠습니다. 19강은 주택법 페이지 173쪽이죠. 20번 도시형 생활택입니다. 이 강의는 우리가 2021년 2월 25일자 보충 자료를 우리가 참조하면서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택법에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2021년 2월 25일자 보충 자료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 앞에 이 보충 자료 앞에 건축법에 조금 관련된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법 보니까 앞에 2월 25일자 앞에 페이지 63쪽 아래 거기 본문 내용 중 해가지고 고지한우를 알린으로 고친다. 페이지 63쪽 보실까요? 별건 압니다. 동그라미 4번 내용 중에 거기 밑에 좀 고지한우 이걸 알린후 이렇게 고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2021년 1월 5일자로 법률 용어가 어렵다 그래서 쉬운 말로 고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고지한우를 알린후 이렇게 고치면 되겠고, 또 100페이지 위에 박스에 보면은 100페이지입니다. 위에 박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개정됐으니까 설명드립니다. 100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보면은 거기 뭐가 나냐면 교도소 옆에 뭐가 있냐면 감화원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감화원을 요즘 이제 뭐로 용어를 고치느냐 하니까 거기 보니까 소년원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소년원 이렇게 고쳐놓으면 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준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205쪽 할 때 일단 나중에 우리가 205쪽 할 때 이제 주택법 할 때 그때 보면 되겠죠. 일단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고 접어놓으시고 보충 자료 접어놓으시고 이제 도시형 생활택 몇 페이지라고요? 여기 173쪽 도시형 생활택 보시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번 도시형 생활택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최근까지도 많이 나왔고 실무에서도 나오고 우리도 나오고 잘 나온 부분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 300세대 체크하시고 300세대 두 번째 300세대일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미만 이상이 아닙니다. 미만입니다. 그 속임수 중요하세요. 300세대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거기 보니까 국토법상 어디에서 짓냐니까 도시지역에서 짓는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충자료 보니까 도시지역에서 보충학습 보니까 도시지역에서, 그리고 다시 그 위에 보면은 국민주택 규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다.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죠. 85제곱미터 이하니까 25.7평이고 분양평수 32평형 정도 이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택은 어디다 짓느냐. 거기 보충학습 보니까 도시지역에서 짓는다. 도시지역이 나오죠. 국토법상 도시지역에서 짓는 것인데 종류가 몇 개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원명주택, 두 번째 단정 연립주택, 세 번째 단정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잘 나오냐? 원명주택이 제일 잘 나옵니다. 원명주택이 제일 잘 나온다. 거기 주의할 게 있어요. 원명주택 그래 놓고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택이다. 원명주택은 공동택입니다. 원명주택은 공동택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파트처럼 보일 때가 있고 다세대처럼 보일 때가 있고 연립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뭐니까 공동택이니까 다가구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정식으로 연립과 정식으로 아파트하고 다세대하고 여기 원명은 어떻게 다른가? 그 밑에 요건이 있어요. 작아요, 작아. 보니까
세대별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일 것?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만약에 이거보다 커지면은 연립이나 아파트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디귿에 보니까 뭐냐?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인데 다만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투룸도 된다. 말은 원룸이지만 가보면 투룸도 있다.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것도 알아놓으세요.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의 공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원주택은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 원룸형은 지하층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원룸형이고 시험제 제일 잘 나온다. 두 번째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그러면 단정이 붙었느냐? 그냥 연립하고 그냥 다세대 그러지 왜 단정이 붙었느냐? 단정이 붙으면 도시형 생활형입니다. 그냥 연립이나 그냥 다세대는 아니고 그러면 그냥 연립과 단정 연립은 어떻게 다르냐? 첫째, 도시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을 짓는 것은 다 단정 연립입니다. 즉 도시형 생활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서울 같은 데, 경기도 같은 데서 짓는 연립은 다 도시형 생활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연립 같은 거 다세대 지을 때 그 업자가 지을 때 주로 뭐 30세대, 40세대, 50세대, 100세대 이 정도 짓지 300세대 짓는 건 거의 드물잖아요. 연립만 300세대 짓는 건 거의 없죠. 아파트 아닌다면. 그래서 거의 다 단정 연립하고 단정 다세대는 여기 연립과 다세대는 다 뭐라고요?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고 도시형 생활형입니다. 다만 연립이나 다세대 중에서 빌라라고 해서 아주 큰 거, 면적이 큰 거, 40평대다 이럴 때는 달라요. 왜냐면 이럴 때는 연립이나 다세대고 왜냐면 아까 보니까 규모가 얼마라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양표수 32평 이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40평짜리일 때는 또 도시형이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연립이나 다세대는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단정 연립이나 단정 다세대입니다. 대부분 다 도시형 생활택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택 세 가지가 있지만은 요 세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 안 걸려요.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린다. 그러니까 이 건축주가 마음대로 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원형택하고 단정 연립하고 단정 다세대는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때는 비싸게 받아도 괜찮고 인기가 없으면은 싸게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일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건축법 같은 데서 배웠죠. 연립하고 다세대는 몇 개층 이하다? 4개층 이하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긴 연립과 다세대를 5개층까지도 봐줘요. 5개층 이하까지 봐준다. 어떻게 5개층 이하까지 봐줄까? 거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5개층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파트가 아니에요. 원래 5개층 아파트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아니에요. 연립이나 다세대요. 단정 연립이나 단정 다세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 생활하고 나머지가 함께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 생활하고 그 밖에 특히 같이 있을 수 없다. 도시형 생활하고 아닌 것이 같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한 건물 안에. 첫째, 거기 원용택하고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는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원용택하고 85 초과하는 것은 한 세대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게 뭔 소리냐? 거기 2번에 동그라미 1번 설명 들어갑니다. 2번에 동그라미 1번. 이겁니다. 이게 원룸형이잖아요. 원룸형이면 이렇게 이제 원룸형이 있어요. 이렇게 원룸형이 쭉 있는데 근데 이제 주인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주인도 살고 싶은데 옛날에는 다 원룸이었어요. 그러면 주인도 살려면 원룸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주 좁은 데서.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렇게 텄단 말이죠. 이건 불법 건물이 되잖아요. 그렇게 쓰려면은 주인이. 그래서 아예 이제 양성화 시켜서 지금 어떻게 한다? 요거 하나. 요거 한 세대는 몇 점부터 초과할 때? 85점부터 초과할 때 요건 봐줘요. 요거 한 세대.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원룸하고 요거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게 85초가하고 원유명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다만 85초가 몇 세대면 딱 한 세대예요. 주인 들어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국토법상 어느 지역에서 거기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 또는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땅값이 비싼 곳이에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 원룸 형태하고 도시형이 아닌 게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원룸 형태과 도시형이 아닌 게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 어느 지역은 땅값 비싼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그러나 주의하세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어디서, 그냥 3번입니다. 어디서든지 원룸 형태 단정 다세하고 짝짓기 누가 못하느냐? 거기 원명은 못해요. 즉 같은 건물 안에 단정 연립이나 단정 다세대가 누가 같이 못 들어간다? 원명하고 같이 못 들어가요. 같이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정 연립이나 단정 다세대하고 원명은 서로 상극이에요.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시험 문제는 주로 원명특이 많이 나온다. 요건, 50점부터 이하, 투룸은 30점부터 이상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잘 나옵니다. 항상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우리 거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나와 있죠? 그게 19회, 20, 18회, 20회도 나왔지만 실무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300세대 이상이 아니라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하고 넘어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건강 친환경주택이 있어요. 요걸 갖다 객관식으로 나온 적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섞어가지고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113쪽 밑에 봅시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봅시다. 저에너지 건물 조설 기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 건강 친환으로 접붙이기란 거예요. 넘어가서 건강 친환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뭐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이렇게 묶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건 맞다 틀렸다 이렇게 이 용어를 확실히 알게끔 시험 문제가 나왔다. 건강 친환경하고 뭐를 에너지 전략형을 용어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74쪽 23번 장수명택. 이 장수명택은 이름 그대로 보니까 건물이 주택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금방 망가질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죠? 오래 가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에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입자의 필요에 따라서 거기 내부 구조를 갖다가 쉽게 변경할 수 있던 가병성 등등 해가지고 이런 주택이 뭐냐? 주관식 이미 나왔어요. 오래가는 걸 뭐라고 한다? 장수명택. 이렇게 정리가 나왔습니다. 주관식으로. 쉬운 문제죠. 몇 회입니까? 거기 20회 때 나왔죠? 장수명택. 이렇게 정리가 나왔다. 아주 쉽게 나왔어요. 이렇게 내구성이 있는 주택이 뭐냐? 장수명택.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24번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지금까지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공공택지는 지금까지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중개사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가 몇 문제 나왔어요. 근데 우리 관리사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공택지란 뭐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서 개발해서 조성되는 공동택이 건설되는 용지가 말하는데 종류가 몇 가지냐? 거기 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구나. 몇 가지만 봐드리겠는데 1번에 보면은 거기 그냥 건설사업 또는 대지수송사업이 아니에요. 건설사업 또는 대지수송사업이 아니라 거기 국민주택 건설사업. 국민주택입니다. 거기 국민주택 건설사업. 국민주택 건설사업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공택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뭘 조금 주목하냐면 동그라미 6번하고 동그라미 7번을 주목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6번과 동그라미 7번을 주목하셔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동그라미 6번과 7번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6번으로 설명드릴게요. 동그라미 6번으로. 6번 보면은 도시개발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
자, 동그라미 6번 관련해서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그 다음에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혼용 방식은 뭐냐?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하고 환지 방식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환지 방식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이 혼용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나 밑에 경제자유교육개발 사업에 있어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공택지가 되면 어느 방식일 때 공공택지가 되느냐 거기 괄호를 그어보니까 어느 방식일 때 이 수용사용 방식이나 혼용 방식 중에서 수용사용 방식일 때 공공택지가 되는 것이지 환지 방식은 아니다. 그렇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거기 괄호 읽어보니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에서도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정되는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환지 방식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지 방식이라는 건 아니다. 수용 사용 방식 또는 혼용 중에서 수용 사용 방식이 바로 이 공공택지가 된다. 어디서? 밑에 6번 도시개발 사업이나 7번 경제자유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나머지 7번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5쪽 리모델링 25번이네요. 리모델링 아주 중요합니다. 리모델링은 항상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밥 먹을 때 김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첫째, 리모델이란 뭐냐? 리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거기 보니까 거기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어떤 거 하느냐? 거기 두 가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있죠? 자, 이렇게 봅니다. 건물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박스 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3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 1번은 뭡니까? 대수선입니다. 대수선. 2번, 3번을 합쳐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 합치면 뭐가 나냐면 중축입니다. 중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수선하거나 중축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대수선하거나 중축이다. 2번, 3번은 중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대선이고. 그럼 대선이 뭐냐? 이미 대선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건축법에서 배웠잖아요. 그거 보면 되고, 그거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축인데, 2번, 3번 중축이 아주 잘 나오죠. 2번, 3번 중축이 해설하고 있는데 잘 나옵니다. 첫째, 시기. 우리가 민법 총칙 뒤에서 보면 기간 계산할 때 시기, 종기 있죠? 시기, 종기. 시기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보통 주택은 사용 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보통 주택은 언제부터 계산한다? 사용 검사일부터. 자, 시기가 뭐다? 사용 검사일.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 다 끝나면 뭐 받죠? 사용 승인 받죠? 주택법에 이어서 공사 다 끝나면 사용 검사 받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는 사용 검사 받은 겁니다. 다 끝나고 사용 검사일부터. 괄호 것도 있죠. 임시 사용 승인 받을 때 공동택 즉 단지 안에 아파트만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가 있어요. 아직 적용이 안 됐단 말이죠. 부대설이 안 들어왔어도 그 아파트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일부를. 그걸 뭐라 한다? 임시 사용 승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용 검사일이나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이죠. 임시 사용 승인일. 자, 요건 뭐에 의존냐? 주택법에 의해서 지은 거예요. 근데 말이죠.
아파트를 갖다가 지을 때, 공동택을 지을 때 건축법에 짓는 경우도 있어요. 세대수가 작으면. 이건 주택법주만 사용검사를 또는 임시사용수입부터 계산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나 연립 지을 수 있거든요. 건축법에. 그럼 건축법에 지으면 뭐를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건축법에서 지었으면 뭐 받는다고 얘기한다? 사용 승인일부터, 사용 승인일부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용 승인이 나온 거예요. 요 계산일부터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났을 때 거기 15년이 지나면, 15년 지나면, 요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15년. 15년이 지나면 15년. 다만 이 15년을 갖다가 시도 조례로 또 정할 수도 있어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거기 규정에 의하면 15년 지나야 되는데 시도 조례로 이걸 어떻게 정할 수 있냐?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다. 가로 나오죠? 15년 이상 20년 미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5년 이상 지나라 그랬는데 우리 서울특별시는 조례 정해가지고 16년이 지나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조례는 17년 지나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정할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중축이라는 것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얼마나 늘어나는가? 거기에 세대당 면적이 얼마까지 늘어난다? 30%까지 늘어난다. 이것도 잘 나오죠. 30% 이내까지 늘어나는데, 근데 늘긴 늘어난다 30%인데 조그만 아파트는 조그만 게 얼마짜리인데 거기 보니까 85제곱미터 이마일 때 85제곱미터 이마일 때는 더 서비스 해가지고 40%까지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30% 이내까지 늘릴 수 있고 85제곱미터 이마일 때는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그래 놓고 끝에 공용 부분은 별도다. 뭐 승강기타, 뭐 계단 늘리는 거 이런 거는 여기 30% 40%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깎아먹는다. 별도로 할 수 있다. 별도로 서비스로 할 수 있다. 거기 공용 부분 별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도 뭘 얘기하는 것이다? 증축을 이해한다고 그랬죠? 자, 동그라미 3번 증축인데 증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증축인가? 그림 이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축은 이런 것이다. 지금 증축한다고 그랬는데 증축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증축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기존 아파트가 있으면 이렇게 증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증축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새로 한 동 더 지을 수도 있어요. 자, 원래는 이 호실 내를 늘릴 수도 있었죠. 30% 40%까지 호실 늘릴 수 있었죠. 요거 안쪽 하나하나를. 근데 요거 늘리는 대신에 그 늘릴 걸 모아가지고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투자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기네는 안 늘리고 늘린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는 세대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듭니까? 세대수가 늘어난다.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이라 불러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그러면 세대수를 원래 세대수 얼마까지 늘릴 수 있는가? 거기 몇 프로라고 나옵니까? 원래 세대수 얼마까지 늘릴 수 있다? 15% 이내, 15% 이내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기 100세대였다. 여기 1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었으면 최대한 몇 세대 더 늘릴 수 있다? 15세대 더 늘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15세대. 그 뜻입니다. 어떻게 늘릴 수 있냐? 그림 보니까 요렇게도 늘릴 수 있고 요렇게도 늘릴 수 있고 요렇게도 늘릴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림상.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할까요? 자, 기역, 니은, 디귿. 어떤 것에 제일 많이 신경 써서 늘려야 될까요? 늘릴 때, 공사할 때. 기역입니다. 기역. 요거. 왜? 올라갔다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이 기역이 가장 신경 씁니다. 거기, 그래서 이 기역 같은 걸 뭐라고 하냐? 세대수 증가형 중에서 수직 증축형이라. 수직 증축형
세대수 증가이라 보입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 보니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나오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그겁니다. 그래서 원래 세대수의 슈퍼프로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위로 올리는 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인데 도대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냐? 이것도 나왔어요. 보니까 기억년 기존의 층수가 있을 때 3계층 이하까지 올릴 수 있다. 3계층 이하까지 올릴 수 있는데 3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리느냐? 밑에 보충학습 보니까 기존의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어떻게 3계층까지 올리고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까지 올린다. 요것도 나왔어요. 요것도 나왔습니다. 15층 이상일 때는 3개까지 올릴 수 있고 14층 이하 때는 2개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직증축형 리모델이라 하더라도 5계층, 6계층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혹시 올리다가 무너질지 모르니까 옛날에 그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옛날 거 봐야 돼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대사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들을 보유하고 있을 거. 옛날 거 지을 때 당시 구조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탱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다. 그러나 시험제는 뭐가 중요하냐? 15층 이상 3계층, 14층 이하 2계층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각 집집마다 늘 때 몇 퍼센트까지? 30%가 늘 수 있고 85 정도 미만할 때는 40%까지 늘 수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용 검사일 등등으로부터 몇 년이 경과될 때 15년이 경과돼야 되겠죠. 지나야 되겠죠. 그런 거. 그것이 핵심입니다. 잘 나와요. 다음 밑에 26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세대수가 증가되면 그 아파트가 복잡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해지죠. 도로도 좁게 느껴지고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하려면 밑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부른다. 보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도시 가밀 이주 수요 입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건 나중에 따로 띄어서 공부해요. 저 뒤에 가면 나중에 뒤에 가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배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자, 이어서 176쪽 가보실까요? 입주자. 2번. 주택법에서 입주자는 누구 얘기했냐? 주택법에서 입주자는 거기 8조 54조 등등 나오게 되죠. 요건 뭐냐면 그러니까 8조 54조 등등 즉 예를 들어서 54조 가면 꼭 이럴 건 아닙니다. 54조는 뭐냐면 주택을 공급할 때입니다. 주택 분양할 때 주택을 공급한 자를 입주자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그러면 원래는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실무에서 배울 때는 입주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입주 안 하고도 분양받은 사람도 입주자라 부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 조문에서는 그래서 8조, 54조 등등에 있어서는 아직 입주 못했어도 주택을 공급받는 자, 당첨된 자가 어떻게 한다? 입주자라 불러준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66조 경우도 역시 입주자라고 부르는데 66조가 뭐냐면 리모델링 할 때 66조는 리모델링 할 때 얘기합니다. 리모델링 할 때 소유자 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전비속 다 합쳐서 뭐라 한다? 입주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66조 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입주자 그럼 누굴 얘기한다? 소유자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전비속을 얘기합니다. 리모델링 할 때.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 입주자 그러면 직계 전비속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들어갈 수 있고 아들 손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비속이니까 부인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자.
사용자는 공동대 관리법하고 똑같아요. 실무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세 들어가는 사람. 세 들어 사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민법상 표를 빌린다면은 임차권자, 전세권자가 되겠죠. 그게 바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다음 관리 주체. 관리체는 공동대를 관리하는 주체인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공동대 관리법에서 배우면 돼요. 그때 관리체 배우겠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고. 다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의할 것은 주택의 건설 공급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여기서 적용한다. 특별히 주택의 건설 공급입니다. 이때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여기서 한단 말이죠. 근데 주의할 것은 얘기했죠. 거기 뭐는 빠진다고 그랬죠?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의 관리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주택의 관리는 안 돼. 건설 공급만 들어있어요. 관리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관리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공동대 관리법에서 거기서 공동대 관리할 때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는 관리는 빠진다. 주택법에 있어서는 공동대 관리는 빠집니다. 다음은 주택시장 관리는 들어가죠. 주택시장 관리는 들어가죠. 투기 막으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첫째, 주택건설 사업자 등. 시험지에 잘 나오죠? 쭉 나오죠? 해마다 나오죠? 주택건설 사업자 등. 이런 뭐냐? 왜 등자 붙었냐? 둘을 얘기한다. 두 개. 누구냐? 주택을 건설하는 자, 대지를 조성하는 자 합쳐서 주택건설 사업자 등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자 또는 사업 주체 그러면 두 개 얘기합니다. 주택을 짓는 자도 얘기하고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얘기합니다. 대지를 조성한다는 뭐냐? 땅을 갖다가 잘 도두는 거죠. 뭘 위해서? 주택 짓기 위해서. 즉 대지를 조성하는 자와 주택을 건설하는 자 다 합쳐서 우리는 사업체가 될 것이고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는 자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같이 얘기한다?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같이 껴줘야 돼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보겠습니다. 등록. 거기도 역시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 그랬잖아요. 주택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대지 조성 사업도 등록하니까. 대지 조성 사업도 등록하니까. 누구한테 등록하냐? 거기 동그라 1번 등록 대상본 끝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나오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나옵니다. 왜 등록할까? 연간 1년 내내 주택, 단독택은 20호 이상 지을 때, 공동택은 20세대 이상 지을 때 등록을 해야 돼요. 다만 30세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형 생활택하고 아까 원임하고 주인 사는 거 있었죠? 그때는 30세대 이상일 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결론. 먼저 주택, 단독택 20세대, 공동택 20세대. 다만 공동택이 몇 세대 되는 경우도 있다? 30세대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인데? 도시형 생활택하고 또 원임하고 주인 사는 거 있죠? 그거는 30세대 기준에서 등록한다. 누구한테 등록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여기까지 주택이죠. 그럼 모두 얘기해야 돼요. 주택만 얘기하면 안 된다. 대지도 얘기해야 된다. 대지 쌍둥이 나오거라. 대지 얼마냐? 거기 대지는 연간 얼마 이상일 때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택과 대지를 똑같이 취급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등록 대상. 비등록이란 뭐냐? 등록을 하지 않는다. 안 하고도 집 짓거나 대지를 조성한다. 등록도 안 하고도 집 짓거나 대지 조성한다. 누구냐? 이름이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공사, 지방공사. 이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내 친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강의할 때는 내 친구, 공공기관 내 친구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내 친구. 그 다음에 공익법인에 있어 공익법인도 역시 등록 안 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미음이 중요한 거, 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조합.
근데 주택조합이 등록을 하지 않는데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의 과례면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때 주택조합에 등록하지 않아요. 왜? 등록사업자가 등록했으니까. 그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화 구경 가는데 표를 2개 끊는데 한 사람이 2개 끊어왔어요. 또 끊을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다? 등록사업자가 이미 등록했는데 같이 하는 거니까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근데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같이 한 거 혼자 할 때, 주택조합이 혼자 단독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할 때는 등록하고 같이 할 때는 안 한다. 왜? 등록사업자가 등록해줬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거기 비읍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우리는 일명 뭐라고 하냐 거기 고용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전자회사가 그 직원들을 위해서 멀리서 출퇴근하는 거에 안쓰러워서 회사 근처에다가 아파트를 근로자 주택을 짓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거를 사원주택 짓는 거예요. 그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바로 전자회사고 거기 고용된 사람이 이제 거기 입주하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즉 고용자는 사실상은 이 아파트 지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전자 조립해서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느냐? 그 근로자를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짓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때도 여기 보니까 등록 안 하고 짓는다고 돼 있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고용자 등록 안 하고 짓는다. 왜 안 하고 짓습니까? 가려고 보니까 왜 안 하고 짓습니까? 가려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짓는다. 등록사업자와 공동한다. 등록사업자가 등록했단 말이죠. 등록사업자가 등록이기 때문에 굳이 등록 안 하고도 하게 되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왜 주의하냐? 아까 조합은 혼자 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조합은 혼자 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조합은. 그래서 등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고용자는 말이죠. 절대 혼자 안 돼요. 고용자는 항상 누구하고 파트를 해야 되냐? 항상 누구하고 파트너 하느냐? 등록사업자 항상 같이 해야 돼요. 그러므로 고용자는 등록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같이 하니까. 근데 조합은 말이죠. 혼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등록해야 돼요. 그것이 차이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예민한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더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 보니까 등록 요건에 있어서 자 거기 등록 요건 178쪽 위에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리종 사업 등록한 자는 다음에 요건을 같이 한다. 다만 이 경우 하는 사업자가 주택 건설 사업하고 대리종 사업 같이 한다. 겸해서 한다. 겸해서 할 때는 기역 디귿을 중복하지 않는다. 기역 디귿. 그러니까 아파트도 짓고 대지도 조성 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역 디귿을 중복하지 않는다. 기역 3억 원 자본금, 개인 자산평가 6억 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두 가지 한다고 해서 6억 원, 12억 원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하니까 6억 원, 2억 원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똑같이 3억 원, 6억 원 해야 된다. 두 가지 다 해도. 또 밑에 사무실도 그 평수가 더 2배 늘어날 필요 없다. 그것이 기역 디귿은 중복하지 않는다. 다만 니은은 신경 써야 돼요. 니은은 달라요. 두 가지 다 할 때 만약에 주택 건설만 한다 그때는 거기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을 데리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겸해서 대지송 사업자인데 그럼 대지송 하면 또 똑같이 또 모두 또 겸해야 됩니까? 대지송 사업 할 때는 거기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따로따로 챙겨야 된다. 따로따로 챙깁니다. 그래서 기술인은 따로따로 챙기되 자본금과 사무실 면적은 그냥 그걸로 쓰면 된다. 그 뜻입니다. 두 개도. 그런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 기준의 완화.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는 자본금, 기술력, 사무실 면적을 갖다가 위 1의 기준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그러니까 이 밑에 걸 써먹는 거예요. 밑에 걸 써먹는다. 밑에 박스에 있는 걸 그걸로 써먹을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써먹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일까요? 합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써먹을 수 있다. 기억.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리증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 이때는 이미 보유한 걸 써먹을 수 있다. 이미 보유한 걸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 두 번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을 하는 경우도 이것도 역시 보유하고 있는 걸 그대로 써먹어도 괜찮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충합습,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이 양반은 등록 안 받아줘요. 이 양반 등록 안 받아줘요. 왜? 결격이 있으니까 안 받아준다. 그 결격사유가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6가지가 나열되고 있네요. 6가지가. 첫째, 미성년자 안 받아줘요. 수임이 두툼하게 났는데 수임이 많이 났어요. 왔는데 제가 18살입니다. 안 돼. 수임 났어도 안 돼. 19살 이상 돼야 되겠죠? 성년자니까. 그래서 18살 안 돼. 미성년자 안 돼. 두 번째, 피성년 의견인 피한년 의견은 안 돼. 이건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행위 능력에서 다 배웠죠? 그런 친구도 안 됩니다. 두 번째, 파산선고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선고 받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라 복권이 되지 않은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복권되지 않은 자. 세 번째, 부정수표 단법이나 기타 법 위반해서 금고 이상 실형선고 받고, 금고 이상 실형선고 받고, 부정수표 단법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금고 이상 실형선고 받고, 그 형을 다 살거나 면제되고 몇 년 지나야 된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 꼭 외우셔야 돼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법에 의해 이 법 또는 부정수표 단법 위반해가지고 금고 이상 형을 받는데 집행유예 받았다. 실형 선고가 아니라 집행유예. 집행유예 있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경과돼야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안 됩니다. 요건 2년이 필요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2년이 필요 없다. 바로 왜 3번은 2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2년이 있었죠. 여기 2년 필요 없다. 그게 중요하고. 올라가서 등록 말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 말소된데 2년 지나지 않았다 안 받아줘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 받아줍니다. 근데 주의하세요. 2년 지났다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것과 어떤 것은 2년 지나도 안 받아주느냐? 원래 2년 지나면 받아주는데 요거는 2년 지나도 안 받아준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2라고 2에 의해서 말소된 경우, 즉 1과 2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이런 거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이건 2년 지나도 복권이 안 됐으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또 만약에 16살짜리가 2년 지나면 18살 됐으면 받아주겠죠? 안 받아주겠죠? 그래서 1번, 2번 무조건 2년 지났다 받아주는 건 아니다. 이건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괄호고, 그래서 그 옆에 1번, 2번은 이건 제외한다. 따져봐야 되고. 1번, 2번은. 마지막, 임원이 이런 친구들이 껴 있어요. 지금 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 이사나 감사가 들어있어. 이런 법인, 이런 회사는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보니까 임원 중에 이사가 말이죠. 미성년자가요. 그럼 안 받아주죠.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또 비성년 후견이다. 그것도 안 받아주고.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등록사업자 결격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번, 4번입니다. 실형 선고 받으면 몇 년 지나야 되고, 끝내놓고 2년 지나야 되고, 집행유예인 경우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못하는 것이지 2년까지는 필요 없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록 절차 올라가서,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누구만 얘기하면 안 된다? 주택 건설만 얘기하면 안 된다. 누구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 대지 주동사업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한테 등록 신청서 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등록한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러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 없으면, 서류가 이상 없으면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변경신고. 근데 등록했는데 변경이 생겼네. 며칠 내에 변경신고해야 될까?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된다. 근데
변경령이 별거 아니에요.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미한 경우는 변경 신고 안 해요. 그러면 경미한 경우가 뭔데? 바로 밑에 동그라미 니은. 이 경미한 경우는 뭐냐면 자본금, 기술 인해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또 등록 기준이 미달하지 않은 범위에서 감소할 경우, 이런 경우는 경미하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어요. 보통 며칠 내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록사업의 시공. 요건 우리가 쉬었다가 20강에서 살펴드릴게요. 약간 복잡하거든요. 20강에서 약간 어렵습니다만 요건 179쪽 가로 4번 등록사업자 시공. 요건 제 20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